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지도부가 모두 주류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전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입지가 좁아진 비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권 세판 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기재 코리아비전 포럼 대표, 김홍국 경기대 김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추미애 신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민생을 살리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라, 통합하라, 그런 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 나라를 이끌었던 분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각오를 밝히고 또 도와주십사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추미애 대표, 나라를 이끌었던 분 한 분 한 분께 출발을 다짐하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 왔다. 역사 부정해서 안 된다. 전직 대통령 공과 과가 모두 있다.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김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강한 그리고 선명한 야당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행보로 이해하셨습니까? 일단은 추미애 의원이 5선, 지역구 5선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정치 관록이거든요. 그런 정치력을 역시 보였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런 전직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동안 사실 야권에서는 참배에 주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마 추미애 대표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명성을 분명히 강조했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역사를 포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용적이고 또 화합하는 방식으로 끌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민생에 대한 얘기, 통합에 대한 얘기를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앞으로 내년의 대권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을 일단 정했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첫 출발은 잘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포용의 가치로 끌고 간다면 사실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끌고 간다면 역시 대결만이 아니고 때로는 조정하고 협력해내고 화합해내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록의 정치인 또 진보적인 정치인이지만 그런 포용력을 보인 거 이거 오늘 좋은 출발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5.18 광주와 기념식 참석해야 된다. 4.3 제주항쟁 추념식 참여해달라. 구체적으로 입어서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금으로 언급을 봐야 될까요? 역시 실용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런 매듭들을 풀어준다면 사실은 5.18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들쑤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좀 바꿔보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문제를 풀어준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진보, 보수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5.18 또 4.3 문제 그동안에 사실은 국가보훈처와 여러 가지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주시라고 저는 얘기한 거 이거는 굉장히 발빠르게 개혁과 실용 양 측면에서 이 발빠르게 나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같이 한번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첫 행보가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인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주 잘한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정치 현실이 어떻게 이런 것이 뉴스가 되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 앞으로도 이러한 그 대통합의 행보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예의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건국의 자유민주 국가의 건국의 스토리야,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의 평가, 우리 역사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갖추어져야만 양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좀 가운데로 수렴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좀 화합과 단결로 가는 그렇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전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행보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무슨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 너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추미애 대표 사실 아무래도 친문 일색의 지도부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첫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양승조 전 비대위원장 위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비대위를 임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역과 선수 그런 그 성향을 감안하셨다고 해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지도부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당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영입하신 분들도 많이 됐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당 지도부 구성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당을 운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도부 구성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당 운영에 대한 당대표의 철학과 소신, 이것이 우리가 좌우를 통합하고 여러 계파를 극복하면서 예. 당이 당겨져가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결과적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이다. 당대표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풀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김 교수님,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양승조 의원이 얘기하신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 구조는 상당한 독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의 친문 지도부 일색으로 돼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춘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여성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전원이 다 사실상 친문 지도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성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장성을 가진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친문 지도부가 보여줬던 양태는 사실은 좀 자기 좌파의 그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주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좀 편협한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추미애 대표가 오늘 보인 것처럼 당 외부에도 이렇게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당 내부에는 더욱더 포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러 후보들이 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지사 다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친문 중심으로 지도부가 돼 있지만 그러나 비주류에 대해서 배려하고 비주류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예.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적인 이 주자가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함께 경쟁해서 서로 간에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더군다나 당 밖에 있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정의당도 같이 나중에는 대선에서는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체 분위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추미애 대표가 오늘 보여줬던 실용적인, 당내에 보여주는 실용적인 이런 화합하는 모습을 당내에서 실현한다면.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사실 만만치 않은 정치적 관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서 배포라든가 사실 남자 의원들 몇 사람 달라들어도 네. 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면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당내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않고 친문 중심의 지도부 내 구성에 의해서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물론 당 지도부의 한계는 있지만 대표로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친박 지도부가 전원이 공격하고 김무성 대표를 코너로 몰아가면서 비박으로서 이 당내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 총선 참패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네. 지금 사무총장에 안규백 의원, 정책위 의장에 윤호중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첫 인선인데 탕평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탕평 인사의 색깔은 분명히 띄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라든가 굉장히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 이력이라든가 윤호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그러나 좀 더 비주류를 더 많이 배려했다면 좋을 텐데 오늘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좀 친문계로 좀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친문계로 분류되지만 친노? 윤호중 의원이라든가 예. 친문보다는 좀 친노적인 친노. 색채가 예. 더 강하죠. 요즘 친노는 이제 친문, 친안 다양한 이런 이 분화 현상이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중에서도 안규백 의원이라든가 윤호중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리고 정책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 해준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당직에서도
조금 더 그런 비주류를 배려한다면 상당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약간 우려, 좀 물론 친문 계열 약간 색깔이 옅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친문 지도부 계열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연 현재 그 친문 지도부가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날의 칼이긴 하겠지만 약간 좀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친문 지도부의 구성은 일찍이 예견돼 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총선 전에 이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은 이미 국민의당으로 다 이탈을 해서 다른 정당을 차리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재인 정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곤 후보까지 합치면 거의 76%의 압도적인 지지를 친문 세력이 얻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까지 전부 다 거의 싹쓸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단일한 그 진영이 형성되면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진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순혈주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외부 환경이 매우 취약한 거죠. 그 자기들끼리는 단결하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너무나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과의 괴리, 이 부분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정서상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서상 과연 국민과의 이격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갈지는 사실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추미애 지도부 여야 관계도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대가 아무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채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일 것 같은데 전해철 이제 최고위원이군요.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화하는 것은 이제 최종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애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나 국회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이 좀 불충분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요. 예. 또 근래 정부에서도 제3후보지를 또 몰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현실이라든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과연 사드 배치라는 것이 또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런 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당론까지 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그동안 논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제는 충분하게 문제를 좀 검토해 판단해야 될 시점 아니냐라는 신중론을 폈는데요. 이 대표님,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좀 안보 상황이 좀 급변하면서 야권 내에서도 좀 논의가 좀 지형이 좀 바뀌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친문 진영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순혈주의 형태로 가면서 과연 그 국민과의 그 정서의 괴리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민의 정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압도적으로 우리 안보 위에 서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3명의 후보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고, 이게 이제 추미애 당 대표가 되면서 더 강화될 텐데요. 실제로 보면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그거로도 부족한 거 아니냐. 과연 우리 그 전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하겠지만 후방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드 배치의 어떤 어떤 경과의 문제 그리고 어떤 논의 과정의 문제라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핑계로 해서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되는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도입 당론을 채택해라라고 강하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은 어떤 상황? 사실 이게 좀 반대 당론으로 되면 여야가 강대강으로 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왔던 3명의 후보들이 일단은 사드 반대 당론에 대해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이 배치에 대해서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이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좀 더 한 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당론 채택의 과정은 조금 전에 전해철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처럼 당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칠 거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최종 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과거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시하면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외교적인 복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불어넣는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 안보의 필요성을 더욱더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지금 현대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요. 여당은 사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잠수함까지 건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북한이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그 SLBM을 사실상 성공을 했어요. 발사 성공을 했어요. 500km를 비행했죠. 그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요. 따라서 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잠수함을 항시적으로 밀착해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디젤 잠수함으로는 2, 3주밖에 작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항시적으로 북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배치해서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사실 전술핵 배치까지 해야 된다라는 안보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떤 의미,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SLBM이 성공하면서 이제 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의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할 거냐. 즉 예를 들어서 사드의 문제만 해도 그것은 이제 방어 전략 아닙니까? 우리 공격 전략이 아니죠. 그런데 방어라는 건 창과 방패의 문제라고 본다면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안보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나 안보 당국에서는 초긴장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과정 이런 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 기본 축은 결국 안보, 우리 국민 전체의 안보라는 축을 두고 그런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택할 때 우리가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이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내놔라라고 우리 야당한테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비판과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새로운 대책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좀 하나된 마음으로 국가 안보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드 관련해서 이제 제3 후보지가 사실상 압축이 되는 모양새인데 사실상 성주 골프장으로 좀 압축되는 것 같은데 이번 문제가 좀 이렇게 풀려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보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그 형태를 취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결정도 일단은 최소한도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현재까지는 아마 그 골프장 쪽이 네. 최적의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부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결국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사전에 충분히 이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민들이 지금 김천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성주에서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하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그 국민들이 충분히 우리 안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그럼 측면이 이 있습니다. 정국이 내년에 사실 이제 대선이 앞에 눈앞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 대선 정국까지 사드 문제, 안보 문제가 연관이 될까요? 어떻게 연관이 보십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구축하고 하는 과정들이 바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지를 물색하고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그 배치를 하고 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선 국면까지 이 부분이 외교적 안보적 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간에 그게 뭐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뭐 내년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임기가 박근혜 정부 네네.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사실은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또 하나의 예. 측면은 저는 이렇게 자 북한이 증강을 한다. 우리도 증강한다. 북한 다시 말해서 현재 동북아의 군비 증강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더 많은 군비를 증강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군비를 댈 수밖에 없는데 올 11월에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중에 누군가가 됐을 때 두 사람 다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제 군비를 더 내놓아라, 무역 정책 아마 무수한 압력이 쏟아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네. 동북아가 점점 더 이렇게 군비 경쟁에 치중하고 북한 앞으로 더욱더 이 비대칭 전략인 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북한은 군비 증강이 났을 텐데 상호 지도자까지 서로 막 비방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강대강이 되게 됐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군사적인 측면에 치중하면서 경제, 복지, 다양한 사회 이슈를 잠식하게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이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이런 정책들의 가닥을 잡아서 국민들께 이해를 시키고 야당도 설득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좀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위협 현실화돼 있지만 너무 부풀려져서도 안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신 것 같고. 예, 저도 뭐 대선의 중요한 이슈인 건 분명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안전, 안보의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사실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런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안보의 문제가 대선의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통합 문제 그리고 우리 안보의 문제에서 득이 될 거냐 이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천안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선거에 그걸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은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좀 보완을 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성주 군민들이 그 사드 배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안보의 중요성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우리 지역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안보 문제 참 치열한 논쟁, 과연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쟁 좀 치열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제 정계 개편 논의가 점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어제 광주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등산에서 등은 등급 등입니다. 등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격차 해소 아닙니까? 이 무등산이 그런 의미에서 시대 정신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무등산 기술에 도착하면서 시대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도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열망으로 모이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무등산에서 차별 없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겠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겠다고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지도부 출범이 되다 보니 좀 기회를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중심이 되면서 안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이 시기에 또 박지원 대표가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나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무등산으로 오르는데 역시 그동안 추락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의 국민의당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견제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당이 뭔가 흐름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요.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가 무등산에서 무등, 차별 없는 사회, 피케티 얘기처럼 지금 불평등의 사회,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화두고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큰 핵심 어젠다가 될 겁니다. 그런 이슈를 끌고 가는 그 능력은 뭐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국민의당이 현재 38석의 소수 정당이거든요. 중간에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로서는 대선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정책 능력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국민의당에서 함께할 수 있는 주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당의 몸집, 정치 이력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당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발빠르게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를 끌고 들어간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을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삼지대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삼지대론 아니다.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석의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당 외에 있는 여러 인사들, 최근에 박지원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3지대에서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에서도 사실은 친박 진영의 이런 모습에 실망한 이 비주류에서 균열의 조짐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삼지대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밖에서 국민의당과 그 외의 인사들이 한번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된다면 결국 여야 간의 균열에 또 다른 형식의 삼지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야권의 삼지대론의 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의 행보일 것 같은데 이 대표님, 사실 손학규 전 대표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즐거우실 겁니다. 즐겁다. 어쨌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니까 많이 즐거우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손학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확인했다고 보고 2007년에 손학규 전 대표님이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분이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님이 5%의 벽을 못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7년에 탈당을 결행하시고 민주당으로 가서 이제 정동영 후보하고 대결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설 땅이 없으면 그 땅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할 거다라고 보고 다만 시기는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키워야 거기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저는 시기는 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친박 지도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주류의 이탈이 세지면서 김무성 대표라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3지대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그런 전망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야당의 상황과 그 여당, 여권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고 보는데 우선은 여권에서는 지금 그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얘기하지만 현재 당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어떤 행보를 하실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여전히 변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권 주자들이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수 정당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잘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당의 특성상 지금 현재 그 불투명한 제3지대로 나갈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많지 생각합니다. 않다. 예. 사실 지금 3지대론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김 교수님, 경제 할배로 불리는 김 전 대표 페이스북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행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저는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친구 신청 한도가 차서 친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뭐 사진 올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아주 코믹하게 글도 쓰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나서 당초 독일 가려던 계획도 취소하고 현재 전국을 다니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연회를 준비 중이고 향후에 당의 제3지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주류 진영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보가 이미 시작이 됐고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그 장까지 만드신 게 저는 그 징표라고 보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쌓았던 관록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질이 멸렬했던 난파선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일당으로 만드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가 그 제3지대에서 최소한도 야권 진영의 인사들 그리고 여권에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여권 쉽게 분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친박 진영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랜, 반기문 총장은 이미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고 이미 팬클럽인 반딧불이 아주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반 총장 그룹의 물밑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박계의 이런 그림들이 더욱더 강화되면 될수록 내부의 균열의 양상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긴박하게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은 유럽 언론의 주필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그 박수환 게이트에 유력 언론인이 연루돼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당 언론인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더 이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입니다. 당시 여행 일정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또 영국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나폴리, 소렌토, 로마 등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거기다가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초호화 요트를 빌려서 나폴리에서 카프리를 거쳐서 소렌토까지 운행했는데 이 요트를 하루 빌리는 돈이 2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3,340만 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일각에서 나오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관련 물타기 아니다, 별개의 수사로 엄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의원님, 아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어떤 배경에서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뭐 검사 출신으로서 네. 굉장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영 주필이 이제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를 봤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그런 향응을 접대받았다거나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 또 법적인 책임을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부패 세력과 진보 세력이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그거죠.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자로서 이미 흠결이 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뭐 네, 의혹들이 이미 조사가 됐고 특별감찰관에서 수사 의뢰가 돼 있고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들이 명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안은 분명히 하나로 존재하고요. 또 하나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들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수준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사실은 언론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집권 여당에 사실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능숙한 김진태 의원이 나섰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네.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앞으로 전개될 양상을 좀 치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이 사안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 드러난 것은 없고요. 일단 주장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큰 사안이 이게 충돌을 해서 어떤 복잡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이석수 검찰관하고 연결되고 이석수 검찰관하고 조선일보가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이 반대축에서 우리 조선해운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조선일보하고 문제하면서 조선일보 축으로 지금 뒤엉켜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대단히 무슨 큰 음모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 오고요. 이거 빨리 해명이 돼야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언론의 가장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또 언론사고 또 이게 또 청와대가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명명백백하게 빨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관련 회사, 관련 기관 또 이석수 특별수사감찰관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